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감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지검장은 이번에는 폭로가 아닌 방어하는 입장에 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면서 소신을 밝혔었죠. 윤석열 지검장 어제는 검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로 정치 보복 논란에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장 상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영하 개건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항명파동의 당사자였고 지난 정권에서 어찌 보면은 피해를 많이 봤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어제 국감장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그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그 국정감사는 이번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각종 적폐 수사 진행하고 있는 주체가 또 서울중앙지검이고 윤석열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팀의 일환으로 또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 그 태블릿 PC의 그 증거의 그 능력, 다양한 문제들이 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고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굉장히 당당하다, 당당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지검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윤석열 지검장 사실상 국민의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항명파동도 있었고 소신 있는 검사다, 이런 이미지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인사를 잘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뭐 추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폐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여야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도 조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라든가 뭐 우병우 전 수석 문제라든가 각종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논란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얼마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위법 행위를 했는지, 그 증거를 검찰에서 찾아내는지, 그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돌아온 검술사, 이 윤석열 지검장의 손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물론 산하의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답변도 잘했어요. 지금 뭐 추은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치적인 논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법률적으로 그렇죠. 내가 한 문제지. 실소유주가 누군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당연히 검찰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섣부른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진짜 법률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응징하고 단죄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끌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출국 금지돼 있거든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진정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우병우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특검하고 검찰 모두 3차례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모두 기각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문체부 관계자들의 그 자천 문제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환 문제 뭐 한 4가지 혐의를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혐의를 또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 가장 핵심이 고리가 되는 것이 추명호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거기에서의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찰 의혹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이강구 전 우리은행장 등 뭐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그 감찰을 그 사찰을 과연 추명호 전 국장 경우에는 그거를
실시를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지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않았습니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를 한 상황이냐? 그럼 만약에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은 국정원하고 청와대 관계에서 그거는 우병우 수석이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도 그거를 자기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 그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추명호 전 국장이 문체부와 국정원이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갖췄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만약에 관여가 됐다라면은 그것 역시 직권남용으로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난 특검 수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를 정점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죠. 그렇지만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 키는 추명호 전 전 국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검찰이 확보하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보고를 한 사람이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지금 지적한 것 외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70몇 번이나 들어가는 보고서를 추명호 전 국장이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보고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태블릿 PC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태블릿,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스모킹건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차여져 있는데 그 2013년 독일에서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쓴 흔적이 그 태블릿 PC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정호성 씨가 이미 이 태블릿 PC로부터 송수신한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의가 그렇게 중요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를 찾을 때는 그 태블릿 PC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서 그 들여다본 내용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미 보내줬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여권에서 지금 야당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문제를 계속 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 국감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 증거 채택까지 돼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묵은 논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던 것이 태블릿 PC인데 이것이 막 뒤집어지면은 사실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다시 한번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미 지난 지 1년이 됐고요.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라든가 증거 채택까지 된 상황인데 왜 이러느냐. 이것은 결국은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 거부 투쟁 확대 해석하면 뭐 아니면 이런 부분과 친박 세력들의 형성 이런 부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국감장에서 또 이걸 정치적으로 논란을 시켜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사건이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김주태 의원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답변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성 날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 태블릿 PC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없었던 부분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그것이 2013년도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것이 2013년도인데 왜 2012년으로 돼 있냐? 2012년 6월로 돼 있냐? 그것은 결국은 이 생성 날짜, 폴더 생성, 태블릿 PC가 개통된 생성 날짜가 결국은 그때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문적인 의견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뭡니까? 김진태 의원이 계속 이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특히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작년 5월로 기억이 되는데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313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김진태 의원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 자기가 작성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채택 안 할 수도 있도록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조항을 김진태 의원이 대표를 발의해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본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만약에 그 본인이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증거 능력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그게 아하. 작년 5월입니다. 예. 그걸 김진태 의원이 대표를 발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라서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증거 되는. 능력으로 쉽게 채택이 된 아하.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는 왜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한 거죠. 엇박자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검장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트렌 포렌식 자료로 증거를 제출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YTN의 취재 결과 강원랜드 여권 의원들 지금 뭐 여기저기 부탁하고 그래서 채용 특혜 받고 이런 게 알려지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권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일반 10배가 넘는 일반 정말 빼곡고 그 서민들의 일반 응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권력형 비리다. 이분이 그 강원랜드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광역관리공단으로부터 사실 건설 수주도 받으셨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촌 동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검찰 조사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은 이건 내가 뭐 인사청탁한 게 아니라 그 뭐 강원도 사람 좀 많이 써주세요. 뭐 홀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 사람 써야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300등하고 뭐 500등 한 사람이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어떤 짚어볼 것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밝혀질 겁니다. 그 일부 또 자료를 보면은 2012년, 13년 요때 그 강원랜드 합격자 전원이 청탁의 대상자였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미 그 당시에 그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응집 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2명이 기소가 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어제 뭐 이제 그 단순하게 그 강원랜드뿐만이 아니죠.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채용에 이렇게 좀 암울함을 뿌리는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채용 비리가 사실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강원랜드 부분은 이 여권 구 여권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의원직도 함께 지금 관련이 돼 있는 뭐 지금 뭐 최경환 의원도 계속 지금 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뭐 이번 사례 이런 사례는 아닙니다만 보좌관 문제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구조적인 고질적인 문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공기관의 장을 예를 들면 실력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의 어떤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관례를 보면은 관례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예. 또 정치 실세에 의해서 예. 이런 사람들한테 줄을 섰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정치권과 상당히 그 공공단체 일반적인 설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을 받았으면은 그 정권의 어떤 핵심이라든가 아니면 자보다 높은 감사기관이라 이런 쪽에서 부탁을 하면은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고 그리고 고질적이 되고 또 그 회사 내에 상당히 분위기를 망치는 이러한 결과로 오기 때문에 뭐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비리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이런 고질적이고 아주 그
관습화된 이 고리, 이 부분들을 좀 개혁 정부에서는 차단시켰으면 좋겠다.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예.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 지금 정부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이 지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채용 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채용 비리가 생기는 근본 구조적인 원인은 그 기관의 장이 일단 낙하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걸 감시해야 될 감사는 무슨 그 여권의 과거의 사례로 보면 보훈 인사로 와요. 공천 떨어진 사람들 아니면 어디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냥 거기 가서 뭐 몇 년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다 뒷문으로 들어오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뭐 우리은행의 문제, 뭐 이게 뭐 강원랜드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공공기관장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기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이렇게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식 인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지금 당장 그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된 공공기관장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고 임기를 보장 안 하고 다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국정사력이 안 맞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은 채용 비리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이제 채용 다 조사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때 기관장이 누구였는지, 지금도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 물갈이의 신호탄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지금 뭐 적폐라고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상당히 구체적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관계되어 있는 적폐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채용 문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문제, 또 젊은이들의 낙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피감기관, 국감 피감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임위원회 어떤 실력 있는 의원이 예를 들면 전화해서 좀 해달라. 그러면 참 그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쉽지 않다는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공공기관의 장의 의지의 문제인데 결국 그렇죠. 현재는 의지의 문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의지의 문제를 한 인간의 개인의 의지의 문제에 맡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뭐 임원들의 청탁 이 부분들은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죠. 임원의 뭐 아들이나 자녀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특히 뭐 실세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상급기관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좀 제도화시키고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민사청탁이 드러나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청와대 그 관계자가 이제 보고를 한 걸 보면은 그렇게 불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채용 비리가 드러난 임원들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야 다음에 또 뭐 정권 바뀌어도 이거 뭐 내가 이거 그러니까 뭐 사장이 직접 뽑습니까? 사장이 직접 점수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서 그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 시각에 잠시 짚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체제를 정식되어야 합니다.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서 국세 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식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이 재판을 내 스톱처를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당의 사랑을 위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이에요. 홍준표 체제를 뽑는 게 제가 건설해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식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이에요. 네, 과연 누가 물러날까요? 뭐 이걸 정무적으로 본다면 누가 물러날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진흙탕 싸움에서 불거진 진실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어제 이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전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 그 녹취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 때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놓고 끝냈어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협조한 게 뭔데?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사이좋을 때는 협조한 거 안 공개하고 이제 와서 공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결돼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얘기가 불거지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가세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용주 의원이 들고 나온 거. 이용주 의원이 어제 국감장에서 한 것은 홍준표 대표가 1심이 끝나고 항소심 과정에서 좀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 이제 서청원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저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이 서로 통화를 했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입니다. 2015년 4월 18일 통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막 상황인데 수사 시작했을 때 수사 시작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통화를 가지고 시점인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제 이용주 의원이 말하는 것은 1심 재판이 작년 9월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거니까 또 새로운 녹취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용주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역시 또 국민의당에서도 밝혀야 될 또 대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유죄 판결이 났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건지 이용주 의원이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영화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